뭐 유치권 의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유치권 하면 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 유치권 물건 있는 거를 보게 되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보면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하고 거기 유치권자 누구 공사대금 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우리 길을 지나가다 어떻게 건물을 짓다 만 것들을 보게 되면 현수막을 통해서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본 것들을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유치권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건물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언제까지?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든 다음 소유자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고, 이거는 법정 담보물건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민법 32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유치권자의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4가지 요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립 요건.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두 번째, 그 물건,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이 되겠죠.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것일 것. 그 채권이 부동산에 관해 생긴 것일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그 공사대금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네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이 점유가 유치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고 중요 요소인데요. 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를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유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권의 경우 점유를 중간에 상실했다라고 하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자, 이 점유에는 직접 점유, 내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접 점유, 타인을 통한 간접 점유도 인정이 됩니다. 이 간접 점유라는 것은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했다라고 할 때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될 것이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여기서 점유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 점유일 경우에는 유치권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은 불법 점유가 됩니다. 자, 월세를 따박따박 제때 내야 되는데 이익이 3기 안 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이 해지가 되면 3개월 정도 지나서 종료가 되었다 라고 할 때 그 임차인은 계속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을 가지고 점유한다라고 할 때 그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채권이 점유 중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권이 발생 후에 점유하여도 된다. 그 공사대금 채권이 점유하는 중에 내가 공사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이제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공사대금 요만큼 받고 다음 일 또 진행하고 그 다음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중단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공사대금을 나중에 주겠다 하고 공사를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사대금을 안 줘. 그래서 나중에 내가 후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도 그 유치권은 성립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이 4번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의 점유는 안 됩니다. 이 점유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한다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축이 돼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경매 개시결정문을 채무자한테 송달하고 그 경매 기입 등기를 촉탁한다 그랬어요. 법원에서 경매 기입 등기를. 그랬을 때 채무자에게 송달 또는 경매 기입 등기가 촉탁됐을 때 압류가 되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압류가 된 이후 경매 개시결정 등기 된 압류의 효력이 이후에 점유는 압류의 처분금지력이 저축돼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현황조사서를 잘 보시면 현황조사서는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가서 법원이 그 현황조사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럴 때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 경우에 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기재를 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기일이 잡혀서 유치권이 발생했더라. 그러면 그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황조사서를 봤더니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점유를 하지 않거나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이 점유는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타인 소유의 물건일 것. 이 물건은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는데 자기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두 번째 요건,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 이거는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 이 받아야 할 돈, 채권이 내가 유치하는 그 물건과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해당하는 부동산과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결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필요비, 유익비, 그 건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유지 보수하는 비용들이 있죠. 그리고 유익비,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이것은 결련성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이 가장 많죠. 수급인이 공사하고 공사대금 채권 못 받았다. 그거는 그 건물과의 아주 직접적인 결련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련성이 부정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이 건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치권 행사한다? 이건 안 됩니다. 권리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실무에서 이런 것이 제일 많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충분히 잘 해놓고 경매가 넘어갔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소유자한테 이 인테리어 비용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해. 이거 유치권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결련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자, 건물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 시킨 거는 나중에 임대차 종료 시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련성이 부정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내가 공사대금에 대해서 받을 게 있으면 그거는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뭐 장래에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미리 점유하면서 다시 유치권 행사한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변제기가 미도래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에 완성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은 이미 도래했지만 그것이 소멸시효로 완성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변제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은 보통 3년의 소멸시효를 걸리는데요. 이 공사대금을 3년 동안 아무런 행사도 안 하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지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민사채권,
상사채권 이렇게 구분해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죠.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민사는 일반인들의 돈 빌려주고 그 채권 기간을 말하고 상사채권은 상인 간에 또는 이제 상인이 일반인하고 거래를 했을 때 그 소멸시효 채권이 5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만약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효하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규정은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뭐 공사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드리고 했다 하더라도 요 원상복구해서 인도하기로 했다는 걸 유치권을 배제하겠다는 특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치권 포기로 인정이 돼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신축 건물 공사를 위하여 토지의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는 유치권 배제 특약을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이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한 3억을 받았다. 3억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지어요. 그럴 경우에 은행에서는 향후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 토지에다가 이 공사업자한테 어떻게 했냐면 유치권 배제 특약서를 받습니다. 유치권 배제. 향후 건물 짓다 공사업자가 여기다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이 담보권 행사의 심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은행에서는 건물 신축 공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유치권 배제 특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잇따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 중에 이런 은행의 공사 배제 특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정보를 입수한다면 유치권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치권 효력에는 이 유치권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냐? 유치권자는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것이 이제 불가분성이라는데 내가 채권 일부만 주고 유치권을 좀 풀어줘 라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다 받기 전에 못 풀어줘. 유치권을 난 계속 주장할 거야. 이렇게 돈을 다 갖고 오면 내가 유치권을 풀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일부 주고 일부 유치권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유치권자 마음이고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합 건물 한 10세대를 차후 공사한 공사금액이 1억일 경우에 한 세대를 낙찰받은 사람이 1,000만 원만 지급한다고 낙찰받은 세대가 유치권이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가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 전체의 창호 공사한 10세대 중에 이 창호 공사한 금액이 1억이에요. 이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창호 공사를 한 금액이 1억인데 자, 요거 103호만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그러면 전체가 1억 중에서 요거 드린 건 한 1,000만 원이니까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요거 풀어줘라. 나 들어가 좀 살게. 이랬을 때 유치권자는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전체 1억 다 갖고 오면 나 이거 풀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가분성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요, 또 이런 의무가 있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건물을 점유 중인 유치권자는 건물이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치권자가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예컨대 건물을 훼손하거나 시설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분실되게 했다. 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여 담보 제공했다. 이럴 경우에는 소유자는 채무자죠. 여기서는 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유치권자의 의무. 자, 유치권은 이런 경우에 이제 소멸이 됩니다. 첫 번째, 점유의 상실, 점유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의 소멸 청구. 좀 전에 본 것처럼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의무를 했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다라고 할 때는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타담보 제공. 자,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 청구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멸 사무에는 소멸 사유에는 채권의 소멸시효와 물건의 멸실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됐거나 그 유치권 주장하는 물건이 멸실되었다라고 할 때는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자, 유치권 권리 분석. 낙찰 후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 어떻게 하냐?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됐고 그때 내가 알았다. 이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매각 허가 결정 전에다 라고 할 때는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매각 허가 확정 후 잔금 납부 전이다 라고 할 때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잔금 납부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무상 유치권 신고가 어때요? 대부분 90%가 허위 또는 성립이 안 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4가지 요건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4가지 요건.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 징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유치권 내용이 만약에 상가 인테리어 비용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권에 대한 상가 인테리어 비용은 결연성이 없다 그랬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하나, 매각기일 이후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경우, 보통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유치권을 정당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신고 없다가 매각기일쯤 해서 그때 유치권 신고가 딱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상징후로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허위 유치권이 많고요.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어떻게 서류를 가지고 신고한 것이 아니고 우편으로 해서 가라로 유령으로 잘 모르는 그 업체 이름으로 해서 신고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허위 유치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 아닌 오래된 건물을 공사했다고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 그리고 유치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 유치권자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여기에다 공사대금을 보통 안 주면 가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상 징후들을 보면 허위 유치권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요. 판단하는 방법이 되고요. 허위 유치권 형법. 이런 경우에 허위 유치권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 315조 경매입찰 방해죄, 그 다음에 사기죄, 강제집행연탈죄, 사무소 위조죄 성립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유치권 서류를 허위로 해서 제출했다라고 하면 사무소 위조죄, 사기죄 이런 것이 성립할 수 있겠죠. 네. 자, 유치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물건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시그마타워 26층 호수는 생략하고요. 금액을 보니까 이제 24억 6,800에 두 번 유찰이 됐네요.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물건이 유치권 신고 들어간 물건인데요. 대법원 공고 내역을 보게 되면 자, 평산건설 주식회사에서 2020년 10월 7일 유치권 신고 공사비 6억 3천만 원을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일단 신고를 들어오면 다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법원에서는 그것이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판단하지는 않고요. 서류가 일단 오면 다 받아주고 그 유치권 성립 여부에서 다투는 거는 그 존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거기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 고정 2020년 11월 12일자 매각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2020년 10월 7일자 평산건설 주식회사 유치권 신고는 허위 유치권 신고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자,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채무자 소유자가 이 유치권 신고는 허위 유치권 신고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유치권 신고를 하는 이유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유치권자와 통보해서 그 유치권 신고를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넣으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죠. 가격을 떨어뜨리면 저가시켜서 본인 이제 유치권자가 직접 받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서 입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유치권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자하고 소유자하고 상반된 거죠. 오히려 유치권 신고가 가짜다, 허위다라는 걸 제출한 거예요. 그런다면 여기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소유자의 점유가 유치권자하고의 점유가 누구 점유가 맞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의식 2019년 9월 4일 날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 현황조사서 내용을 봤더니 현황조사 방문 당시 폐문 상태여서 소유자의 처인 최은경과 통화한 바 고소경과는 시아버지 사이이고 중간표를 터서 사용하고 있고 본인의 가족의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함. 자, 여기서 본인의 가족의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함. 그 현황조사를 갔더니 표현 부재여서 소유자의 처와 통화를 했더니 본인의 가족의 다른 소유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여기에 이 당시에 그 유치권자인 평산건설이 유치권 신고를 한 내역과 유치권자가 점유한다는 내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각기일 시점에 매각기일 2020년 10월 12일 날 매각기일이죠. 유치권 신고는 10월 7일 딱 5일 전에 했네요. 그러면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아마 부담스러워서 적감이 되는 걸 노리고 신고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당시에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추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고 현황조사서에는 소유자 점유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 징후 보면 매각기일쯤 신청한 거 그래 소유자 허위 유치권 의견이라는 제출한 것을 봐서 이거는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